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워지기도 하고, 이 나라 자체가 좀 어지럽네요. 어수선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워도 열심히 하셔야죠. 네, 기초인문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 우리가 벌써 이제 1, 2, 3주 차를 끝냈는데, 우리는 목표를 가진 인생이고요. 자, 1주차에서 뭐 했죠? 부동산 총론, 한 35회는 네 문제가 나왔던 파트.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무언지, 부동산, 토지의 분류, 부동산이 갖는 개념,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뭐 했어요? 우리가 수요 공급론, 경제론,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우리는 수요 공급, 이번 기초과정에서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수요란 무엇인지, 공급이란 무엇인지, 수요의 증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렇죠? 예, 그런 구분할 줄 아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값, 균형가격, 균형수량.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그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예, 그 다음에 3주차에서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화 상품, 휴대폰, 쌀, 각종 소비자, 다양한 상품 외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거 여러 개념 중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입지론, 지대론 배웠는데, 그 중에서 상업 입지론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상업 입지론.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가치하고 컨버스 분기점 모형, 상업 입지론 중에서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고,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주차 부동산 정책론 공부를 할 거예요. 정책론이 지금 35회 몇 문제가 나왔다고요? 7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점차적으로 정책론의 비중이 좀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가 많죠. 예, 언론을 통해서라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봤고, 실생활에서 많이 접해봤던 그런 정책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는, 예,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 가서 또 진행하고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부동산 시장론 특성, 부동산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여과과정, 주거분리,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러한 개념 자체에, 예, 좀, 확인을 꼭 하시고 해야 되고요. 예, 매년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 나오는, 출제 빈도수는 많지 않죠. 그러나 그 개념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다음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 문제가 35회 출제가 있었고요. 얘를 35회 기출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근데 합리적인 투자가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만약에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래서 토지를 내가 빨리 사놔야 되겠네, 투자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토지 가치가 올라가서 몇 년 후에는 차익이 많이 생기겠죠? 네, 차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차익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못해서 내가 차익이 안 생겼을 텐데, 정보가 있어서 개발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가지고 차익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을 가지고, 지금 문제는 어떤 가치를 구했어요? 만약에 2년 후다, 3년 후다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 현재 그 차익을 현재로 환원시키면, 현재 시점으로 갖고 오면 그때의 가치는 얼마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 개발 예정지 인근에 어떤 일단의 A 토지가 있다. 1년 후에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면 그 가능성은 60%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인가요? 그러면 40%죠. 60%는 개발될 수도 있고 40%는 개발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떤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향후의 토지 가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면 토지 가격은 얼마가 된대요? 14억 3천만 원.
그런데 개발되지 않으면 8억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억 5천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년 단위로 10%인데 지금 1년 후에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 그때의 정보의 현재 가치였어요. 이 정보의 현재 가치 문제는 이 답을 구하는 거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스텝 바이 스텝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냥 요식만 기억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지난주에 설명드렸고요. 안이라는 거는 개발될 가능성이 60%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몇 프로? 40%. 곱하기 차이는 요 보이는 숫자의 차이입니다. 토지 가치의 차이. 그러면 14.3억에서 얼마를 뺀다? 8.8억을 빼니까 요거는 5.5억이 되죠? 5.5억에다가 40%를 곱한 다음에 할인을 해주는데 할인한다는 거는 1 더하기 여기 할인율이 몇 프로? 10%니까 0.1입니다. 그렇죠? 0.1. 그런데 이게 1년이면 몇 번으로 나눠주면 된다? 1.1로 한 번 나눠주면 된다. 2년이면 2번 나눠주면 된다. 3년이면 3번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은 단순하겠죠? 네, 5억 5천에다가 40% 곱한 다음에 1.1로 나누면 답은 바로 그냥 2억. 네, 쉽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 이해를 하고 그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물론 뭐 1월 달에 또 우리가 다시 할 거죠.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근데 이런 식이 왜 나오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식을 기억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계산 자체는 너무 쉬우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입지로는 크게 지대, 토지의 임대료, 그다음에 토지의 지가, 토지의 가격에 대한 이론 부분이 한 문제가 나왔고 도시 공간,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확대해 나가느냐 그러한 이론 그것이 또 있었고 공업 입지론, 공장, 제조업체 만약에 어디에 입지를 해야지 그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 입지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하는 이론 거기에서 한 문제 상업 입지론 네, 계산 문제 포함해서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4장 상업 입지론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상업 입지론을 잠깐 보면요. 이 파트에서는 먼저 대략적으로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지대론 관련해서 여기 보면 외국인 학자 이름이 쭉 많죠. 이 학자와 그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제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두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20여 명의 학자가 나오죠.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도 버제스, 호이트, 해리슨, 울만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공업입지론에는 베버와 레시라는 학자가 또 나오고 네, 우리는 상업입지론 지난주에는 요 5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크리스탈러, 넬슨 외에도 레일리 컨버스 허프가 있었습니다.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 파트인데 이거는 하나의 묶음이에요. 왜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공부를 했어요? 이 상권 분석 중에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레일리라는 학자의 소매인력 법칙은 A하고 B 두 도시 사이에 새로운 신도시 C도시가 생겼을 때 C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A도시에서 A나 B나 가가지고 쇼핑을 하게 되는데 A도시로 몇 명이 가고 C도시로 몇 명이 B도시로 몇 명이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다룬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만요인력 법칙에서 따온 거예요. 만요인력 법칙이 뭐예요? A라는 별이 있어요. B라는 별이 있어요. 둘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근데 A 별이 B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태양이 지구를 끌어다니죠? 지구도 태양을 끌어다니죠?
서로 끌어다니니까 지구는 뭐 태양에 비하면 엄청 작은 별이지만 만약에 태양만 끌어다닌다 그러면 지구는 벌써 태양으로 그냥 흡수돼 버렸을 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태양을 주위를 감도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A가 끌어다니는 힘과 B가 끌어다니는 힘을 물리학자는 어떻게 계산했다? 여기 둘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A가 끌어다니는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두 별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A 크기 혹은 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A 별이 크다면 끌어다니는 힘이 더 크겠죠. B가 작으니까 B 끌어다니는 힘은 좀 작겠죠. 만약에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왼쪽. 중심이 이쪽에 있을까요? 균형이 이쪽에 있겠죠? 네, 이쪽에 있겠죠. 그 중심점이 어디냐? 끌어다니는 힘이 얼마냐라는 얘기한 거는 레일리. 중심점이 어디냐 따진 것은 컨버스예요. 이번 35회 시험에 나왔었고, 네, 다 레일리는 이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뻔따왔다.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물리학의 법칙을 여기 그 상권 분석 모형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소음의 인력 법칙이라고 했고, 그럼 B 크기에 B가 당기는 B 별이 당기는 유인력은 얼마일까요?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B의 크기 혹은 B의 면적에 비례하겠죠.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왔느냐? 여기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는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번에는 B 도시가 더 큰 거죠. 그 사이에 C라는 도시가 새로 생겼대요. 그러면 C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쇼핑몰이 A하고 B에만 있고 아직 C에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C의 인구가 만약에 10만이야. 그럼 10만이라는 인구가 어디로 A 도시로는 몇 명 쇼핑하러 갈 거고 B 도시로는 몇 명이 쇼핑하러 갈 것이냐 하는 거를 계산을 요 만유인력 법칙의 이 중력 모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다. 어떻게? 여기 둘 사이의 거리가 X키로, 여기 둘 사이의 거리가 Y키로라면 X키로 제곱분의 A의 크기, 여기는 Y 제곱분의 B의 크기, 그게 B로 가는 유인력이라는 거예요. B가 당기는 유인력. 여기 A 도시의 유인력, B 도시의 유인력. 이렇게 쓰고 나오니까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물리학에서, 천체 물리학에서 얘기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계산했는데 소수점으로 퍼센트로 고쳤더니 60%래. 여기 퍼센트로 고쳤더니 40%래. 그런 얘기는 10만 명이 이쪽으로는 몇 명 간다는 거예요? 6만 명이. 이쪽으로는 4만.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게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적 모형은 이걸 또 허프라는 사람은 가만히 지켜봤더니 레일리 모델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한 거예요. 여기 한 도시예요. X지역이야. X지역에 여기 A라는 쇼핑몰이 있고 또 B라는 쇼핑몰이 있고 C라는 쇼핑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대형 할인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L마트 뭐 이런 거. 네? 홈플러스. 그럼 X지역 사람들이 여기는 몇 프로 갈 거고 여기는 몇 프로 갈 거고 여기는 몇 프로 갈 걸까요? 그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지금 레일리의 원리를 그대로 또 응용을 했다. A의 유인력은 A 매장, A 할인점의 유인력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X지역에서 만약에 여기 거리가 A, B, C 이렇게 되면 A의 제곱분의 A의 매장의 면적, 크기나 면적. B 매장의 유인력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B 제곱분의 B 크기의 또는 면적, 매장 면적. C 매장의 유인력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C 제곱분의 C 크기 혹은 면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레일리 이렇게 쓰면 레일리랑 똑같으니까 허프라는 학자는 여기다가 어떻게 더 진화를 시켰냐면 여기 레일리는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레일리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만일 그 물리학 법칙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왔다. 근데 허프라는 학자는 봤더니 이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숫자가 변한다. 그래서 이 이름을 공간 마찰 계수라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X지역 사람이 B를 가는데 여기 거리가 좀 멀죠? A보다는. 그렇지만 B에는 여기 고속도로가 쉽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A를 갈 때는 여기가 도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 건너서 또 산 넘어서 가야 된대. 그러면 A를 가기가 쉽겠어요? B로 가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도로 상황이 좋다면 B를 가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의 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더라. 실생활에서 그 마찰계수 쉽게 접근할 수 없느냐 입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준 거죠. 만약에 B라는 매장을 갔더니 여기는 음악도 좋아. 또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안마기도 있어. 그렇다면 아무 서비스가 없는 A보다는 더 가기가 쉽겠죠.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공간 마찰 개수가 더 작다. 가기가 어렵다면 공간 마찰 개수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비율이 구해질 수 있나요? 구해졌어요. 구해지면 그걸 가지고 각각의 비율이 정해질 거고 이 비율을 우리는 확률, 매장 방문할 확률로 계산할 수 있겠고 그러면 X 지역의 쇼핑 인구수 곱하고 거기다가 또 뭐 곱하면 될까요? 1인당 쇼핑 한 사람당 쇼핑 금액 월이라면 월 연이라면 연 분기라면 분기 쇼핑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까지 다 곱해주면 뭐가 된다? 그 해당 매장의 예상 매출액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프 모형은 몇 명 갈 거냐 거기서 몇 명 쇼핑할 거냐 거기서 더 나가서 뭐 할 수도 있다? 쇼핑 인구수 비율 쇼핑 금액까지 그래서 그 해당 매장의 예상 매출액까지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게 허프의 모형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그래서 이름이 확률적 상권 모형.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었는데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식이 어떤 얘기냐 A하고 B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심점 서로 끌어다니면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 유인력에 맞아떨어지는 지점 어느 쪽에 위치한다? 통상적으로? 작은 쪽에 A라는 도시에 매장이 있고 B라는 도시에 매장이 있어요. 서로 당기는 힘이 일치하는 지점 그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분기점의 위치가 얼마인가 이게 얼마인가요? 하는 게 시험 문제였다. 35회에서도 기출된 문제였었죠. 근데 요 식에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보니까 이 식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루트 어쩌고 저쩌고 루트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저거 답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자, 문제가 35회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씨와 B씨의 상권 경계 지점은 A씨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요? A씨와 B씨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A와 B씨 사이의 직선 거리는 45km랍니다. 그러면 지금 봤더니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요. A씨 인구는 몇 명? 84만. A씨가 더 큰 거죠? B씨는 몇 명? 21만 명. 근데 두 직선 간의 거리는 전체가 얼마? 45km.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상권의 경계 지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컨버스의 분기점. 분기점은 어느 쪽에 위치한다? 84만하고 21만이 있다면 84만 A 쪽 가까운 쪽으로, B 씨 가까운 쪽으로. 분기점은 이게 큰 별이라고 했어요. 이건 작은 별. 어느 쪽, 중심이 어느 쪽에 위치한다? 서로 일치하려면 평형 저울이 서로 딱 평형하게 이루어지려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작은 별 쪽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 그렸을 때. 그럼 작은 별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45를 반을 나눴을 때 여기가 0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가 22.5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기점 답은 22.5보다 더 큰 수여야 되는 거지 22.5보다 작으면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보기 봤더니 1번 15kg도 있고 2번 20kg도 있어요. 그럼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15kg, 20kg는 답이 될 수 없다. 왜? 여기 반이 45kg의 반이 22.5인데 항상 분기점은 여기 22.5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작은 도시 쪽.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15kg, 여기 20kg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분기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25kg가 분기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30kg가 분기점이 될지 안 될지, 35kg가 될지 안 될지 셋 중에 하나가 답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답을 어떻게 찾느냐? 자,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우리 저거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풀 수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책에 뭐 수학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그건 복잡하니까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답이 분기점이 3번 얼마? 25kg이다 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자,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도시의 유인력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분기점에서 25kg니까 25kg 제곱분의 84만. B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B 도시 유인력은 45kg에서 여기가 25kg니까 나머지는 20kg가 되겠죠. 그래서 20kg의 제곱분의 21만. 근데 이게 정말 답이 되려면, 정말 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유인력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근데 84만 나누기 25 나누기 25 해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계산해 보실래요? 84만 나누기 25 또 나누기 25를 두 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25가 분기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25kg는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이 답이 아니니까 30kg가 답이냐? 또 해봐야 되겠죠. 4번 30km가 정답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식이 생겨나나요? 30kg, 예, 30의 제곱분의 여기는 45에서 30을 빼면 15의 제곱. 이게 서로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랬을 때 이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일치하도록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분기점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예요. 네. 계산하지 말고, 계산식, 루트님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그 방법 쓰지 말고 지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식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허프 모형, 레일리 모형은 1월 달에 다 가서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주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우리 카페에 매일 지금 데일리 퀴즈 올라가잖아요. 매일 보셨나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테마별 핵심 정리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단원별로 우리가 핵심 노트 있죠. 당연히 수업 끝나고 나서 핵심 노트는 꼭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 카페 테마별 핵심 정리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어요. 저 핵심 정리가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카페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지금 기초과정 하고 있죠. 부동산 학개론. 여기 보면 1, 2주차 테마별 핵심 정리 이렇게 정리해서 업로드 했고요. 3주차도 해드렸는데 3주차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보시고 여기에다가 빈 칸에다가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으로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 완전한 정보, 상품의 동질성, 자유로운 시장 철폐가 자유로운 그러한 시장을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노란 그 빈칸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서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답이 내가 확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 정답을 해가지고 다 채워서 해드렸으니까 이 자료를 꼭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에 시험을 보신 분들 그 응시자 기준으로 1차 합격률이 몇 프로? 15%. 1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공부를 올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꼭 기초지만 기초 과정에서라도 부터 열심히 하자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론 파트 펴주시고요. 자, 부동산 정책론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전체적으로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장은 정부가 개입.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피운다. 그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런 뜻이다. 맞나요? 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네, 그거 맞죠. 네. 그래서 근데 부동산 시장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냐? 아무 때나 개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이유가 타당해야지 가능하겠죠. 아무 때나 또 한다고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이 꼭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시장 경제를 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근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토지와 관련된 정책, 주택에 관련된 정책, 조세와 관련된 정책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금융 정책도 있겠죠. 우리 부동산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금전융통, 줄임말이 금융이죠. 돈을 빌리지 않고는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다. 근데 금융정책은 우리가 나중에 금융론이 있어요. 부동산 금융론. 이때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공부를 할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서는 어떤 것만 한다? 토지, 주택, 조세 정책만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자, 그러면 여기 35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각각 파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문제가 나왔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비중이 크다. 근데 정책 비중이 크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공부하기 전에도 이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아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이 7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입부터 볼게요. 정부가 왜 개입을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수업을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론상으로 모든 어떤 재화시장, 상품시장, 부동산시장 다 포함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 그 시장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은 뭐다? 네. 정동진에 가고 싶습니다. 다 정동진. 다라는 건 뭐냐? 다수의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이 다 동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고 진입과 철폐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 조건이다. 근데 부동산 시장 생각해 보세요. 다수의 참여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 땐 그렇지만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공급자도 적고 수요자도 적다.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한가요? 아니죠. 언제 어떻게 어떤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지에 대한, 그 다음에 개발 정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갖고 있지 않도록 이렇게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 완전한 정보가 아니라 비대칭적 정보다. 그 다음에 상품이 동일하지 않죠? 레미안 아파트가 청담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32평, 제주도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32평, 상품의 질이 동일한가요? 건설사가 동일하니까 뭐 구조나 이런 게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냥 상대적 위치, 어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렇죠? 주변에 또 어떤 문화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질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공급자 한정돼 있다. 그걸 팔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도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 자, 불완전 경쟁 시장. 이 존재하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대표적으로 독과점 시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독점적인 시장 혹은 과점 시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이 뭐가 있을까요? 제조업종에서 자동차, 그 다음에 우리 뭐 유명한 대기업들은 다 독과점이죠. 휴대폰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정유회사, 그 다음에 또 통신회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독과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 포함해서. 자, 그러한 그 이론적으로 완벽한 완전 경쟁 시장, 이거를 상정해서 우리는 경제학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제학의 아버지. 경제학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담 스미스. 들어보셨어요? 아담 스미스라고?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학자 이름은 못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뭘까요? 경제 주체들이 다 각자 공급자, 수요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활동을 하고 너무 정부에서 간섭 없이 시장 전체에 맡겨두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가지고 시장 자체는 잘 원활하게 잘 작동된다. 그런 뜻이죠. 네, 보이지 않는 손, 어떤 것? 가격이라는 어떤 신의 손이 존재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일수록. 그런데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시장의 실패가 생겨난다라고 얘기해요. 시장의 실패. 지금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장 실패. 시장 실패라는 건 뭐예요? 시장을 그대로 그냥 아무런 간섭 없이, 통제 없이 자율에 맡겼을 때 문제가 생겨난다.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효율적 배분이 안 되고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부동산 투기, 주택의 양적 질적 부족 현상, 저소득층, 빈부격차, 소득 불공평 문제, 그 다음에 또 공공재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의 실패 그 원인을 찾아봤다. 원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불완전 경쟁 시장. 지금 설명드렸죠.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른 독과점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동차 생각해보죠. 자동차를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대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몇 달 걸릴 수 있겠죠. 1년에 한두 대 만들어내기 힘들어. 근데 현대 자동차는 어때요? 울산 공장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한 시간에도 뭐 수십 대, 수백 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규모가 클수록 그렇게 되는, 더 싸게, 더 품질 있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소규모로 만드는 가내 수공업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만 살아남게 된다는 뜻이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심해질수록 뭐가 발생하겠어요? 독점, 과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 공공재는 뭐예요? 공공재는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 공공재는 특히 사회 간접 시설 혹은 사회에 꼭 필요한 그 기반 시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도로, 항만, 공항, 네, 그러한 공공재,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공공재다. 근데 누군가가 그 공공재는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공공재가 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도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외부 효과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돈을 지불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 금전적 보상 없이 나한테 득이 되거나 혹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여하튼 지금 주요 원인,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불완전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 공공재, 외부 효과 등은 시장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고 그러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 정부 개입의 근거 가장 큰 것은 시장 실패의 원인은 불안정 경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 공공재, 외부 효과 등이다. 그래서 공공재,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요. 잠깐 쉬셨다가 2교시에 우리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에 뵙겠습니다.